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하면서 썰티비에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고는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 저는 그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억지로라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저희 모자에게는 너무나도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이 저로 인해서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사돈될 집에서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아직도 못난 어미 때문에 아들이 파혼하게 된 그 일만 떠올리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행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다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이야 세상 살기 너무나도 팍팍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인생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이 드물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그때그때 소개를 받아 일을 했지만 벌어들이는 돈을 죄다 술과 담배 그리고 노름빚으로 탕진하기 바빴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미싱을 돌리며 살림을 살고 저희 삼남매도 키워야 하셨죠. 학교에 싸가는 도시락 메뉴는 매일같이 꽁보리밥에 김치 하나 나물 반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나중에는 쉰김치 냄새가 지겨워서 이 가난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멋들어지게 성공했다는 먼 친척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바람일 뿐이었죠. 저는 삼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있을 리가 없었지만 간혹가다 그런 게 생긴다고 해도 제 몫은 아니었어요. 제일 좋은 건 항상 큰오빠가 가져야 했거든요. 새 학용품을 구할 돈도 대학을 다닐 돈도 모두 간신히 저희 오빠만이 누릴 수 있는 몫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공부의 뜻을 접었어요. 대신 여상에 들어가서 졸업하는 대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기 시작했죠. 첫 직장은 학교에서 연결해 주었던 신발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20살 갓 성인이 되자마자 뛰어들게 된 사회에서 저는 아직 햇병아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도 서툰 데다 실수도 연발하는 바람에 공장에서는 매일같이 꾸중을 듣기 일쑤였어요. 일은 일대로 힘들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집에도 가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었지만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공장 기숙사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저를 우연히 남편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다음 날의 다음 날도 지치지도 않고 매일 울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여동생 생각도 났고요. 그만 울고 이거 먹어. 눈이 부어서 못나니 개구리가 다 됐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못난이래.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오가다가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았지만 말 한 번 섞은 적이 없는 사이인데 저한테 대뜸 못난이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더니 어린애 달래듯이 그러더라고요. 안 울면 하나 더 주겠다고요. 남편이 저에게 내민 건 초코파이였습니다. 신경질은 났지만 주는 건 잘 받아 먹었습니다. 우느라 배가 고팠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코파이를 계기로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다 하다가
나중에는 가족 이야기도 하고 점점 더 우리는 깊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오빠 동생 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결혼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는 계획에도 없었던 사고를 저지르는 바람에 21살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 태진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양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신은 했지만 딸 가진 죄인이라고 저희 집에서야 친정아버지한테 등짝 좀 맞는 걸로 끝이 났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 아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시아버지께서 앞으로는 자식 없다고 생각할 테니 연을 끊고 살자고 하셨거든요.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오시겠대? 그러실 것 같네. 아직 화가 안 풀리셨나 봐.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저희는 양가 부모 없는 결혼식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상대 쪽 부모의 불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안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양가 축복 없이 시작하는 결혼식이었어요. 슬펐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식을 올렸고 공장 기숙사 대신 단칸방에 월세를 얻어 신접살림을 시작했어요.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올 때까지는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만삭이 가까워져 갈 때부터는 꼼짝없이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여름이 시작할 때쯤 우리 아이가 태어났죠. 여보, 태진이 웃는 것 좀 봐. 당신 닮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을 더 닮았어. 눈매랑 입가가 판박이잖아. 그래? 날 닮았으면 한임으로 하겠는데. 이 녀석 앞으로 커서 여자께나 울리겠어.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직 모든 것이 서투른 어린 부부였기에 실수도 많이 하고 당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더라고요. 그 무렵 즈음에 저희는 잠도 못 자고 육아에 시달리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있기만 한다면 세상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또 존재만으로 기쁨인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저는 유년 시절에 가지지 못했던 행복이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처음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태진이를 낳고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해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였죠.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저 달려간 병원에서 누워있던 남편을 발견했고 그 손을 잡자 시체처럼 차가웠다는 것뿐이었어요. 남편은 만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왜 이러고 있어? 여보, 당신 없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태진이는 어떡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금방이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저를 향해 웃어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결혼식보다 더 초라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다 실신하기를 반복하며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더 슬펐던 것은 시댁에서 아들의 장례식조차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네요. 친정 어머니만 빈소에 찾아오셨다가 넋을 놓은 저와 울고 있는 핏덩이를 보며 눈물을 훔치고 가셨죠. 친정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고요. 이제 태진이한테는 저밖에 없다고요.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핏덩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남아있는 건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들어온 아주 약간의 돈과 살고 있던 단칸방의 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태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일을 구해야 했어요. 그나마 친정에라도 맡겨놓을 수 있었던 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아이를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지만 막상 이 지경이 되니 매몰차게 내쫓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공장에 들어갔지만 교대 근무 스케줄이 아이를 보며 일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의 주 양육자는 저여야 했으니까요. 이런저런 일을 구했다 관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은 저를 좋게 봐주었던 공장 사모님의 추천으로 한 부잣집의 가정부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래서 실내에서 일하니 하루 종일 공장에 갇혀 일하는 것보다 몸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든 건 정신적인 노동이었어요. 그 집의 사장님은 바람을 피우고 마누라에게 욕설을 일삼는 망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은 남편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고는 했습니다. 야, 여기 바닥 청소를 어떻게 한 거야? 미끌거리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너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뭐야? 나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쳤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확인할게요. 저를 부르는 지칭은 야 아니면 너였어요. 비단 저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용인들도 나이가 많으면 아줌마, 나이가 어리면 너였죠. 그때 저는 사모님보다 나이가 어렸으니 너가 된 것이고요. 툭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폐악질을 부려댔지만 힘들다고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묵묵히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간혹 사모님의 막말을 참다 못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어요. 월급을 받는 날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긴 며칠 전부터 돈 봉투를 가지고 가다 혹시나 돈을 잃어버리는 상상을 하며 며칠 밤을 설치기도 할 정도였어요. 돈을 받으면 집에 가는 길에 아이를 봐주신 어머니의 속옷을 좀 사다 드리고 남는 돈으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거리와 생필품을 잔뜩 사가고는 했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장바구니가 터지도록 물건을 담는 날이었어요. 사모님 댁에는 제 아들 또래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진이보다 딱 2년 반 먼저 태어났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잘 먹고 가지고 싶은 것은 원 없이 가질 수 있었죠. 저는 그 집 애를 볼 때마다 저희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저렇게 좋은 옷을 사입히고 비싼 밥과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꼭 해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건 아들이 원하는 만큼 공부를 시켜주리라는 결심이었죠. 비록 저와 남편은 돈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해야 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대학도 가고 원한다면 대학원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태진아, 여기 봐봐. 엄마가 태진이 좋아하는 그림책이랑 동화책 사왔어. 어머, 얘는 무슨 책을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월급 받은 거 다 쓴 거야? 아니에요. 새 책 아니고 헌책방에서 사온 거라 그렇게 안 비싸요. 이건 사모님 댁에서 버린다는 책들 제가 받아온 거고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돈이 썩어 넘쳐? 그럴 돈 있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한 번 더 먹겠다. 해가 지날수록 제가 월급을 타서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곳은 아이의 교육비였습니다.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서 책이라도 최대한 많이 읽게 해주려고 했죠. 그런 저를 보며 친정부모님은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며 타박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애는 애미애비 머리 담는 거라고 이런 짓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면서 모진 소리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저희 아들에게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공부만큼은 실컷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공부 말이에요. 엄마, 나 책 다 읽었어. 정말? 우리 태진이 벌써 그 많은 책을 다 읽었어? 무슨 내용인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응, 내가 얘기해 줄게. 다행히도 태진이는 제가 가져다 주는 책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모님 댁에서 버리는 책들은 태진이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런데도 곧잘 읽어냈고요. 아이가 금방 흥미를 잃고 실증을 냈더라면 아마 저도 중간에 포기를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책을 읽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제대로 고민할 시간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해 눈을 뜨면 돈을 벌러 나가고 팔다리 하나 움직일 기운이 없어질 때쯤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아이는 쑥쑥 잘도 크더라고요. 코 흘리게 시절을 지나 어느새 키가 180이 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통하기라도 했는지 태진이는 공부를 좋아했고 또 열심히 했어요. 없는 형편의 사준 문제집을 다 풀고 나면 지우개로 지우고 또 지워가며 몇 번을 반복해서 다시 보고는 했죠. 나중에는 답을 얼마나 많이 지웠는지 책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멀쩡하게 남아있는 속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태진아, 아직도 의대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 네, 엄마는 제가 의대 가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뭐가 되든 상관없어. 그런데 의사는 일이 너무 힘들까봐 그러지. 벌써부터 의대 가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애들 꿈이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 변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고3이 되어서도 한결같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이제는 저보다 아들이 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아들은 매일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공부를 했고 이불 위에 눕지도 못한 채 책상에 엎드려서 잠들기 일쑤였어요. 저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저의 걱정에도 언제나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예요. 의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주는 거. 세상에,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착하지? 그런데 태진아, 엄마는 호강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너만 행복하면 돼. 제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 년만 더 있으면 제가 꼭 성공할게요. 아들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원하던 의대에도 들어갔고요. 의대 학비는 말도 못하게 비쌌지만 다행히도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시작부터 빚을 지고 들어가는 아들이 걱정되어 제가 모은 돈을 학비로 쓰라고 내밀었지만 아들이 받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과외로 용돈을 벌 수 있다며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고요. 아들 말대로 과일을 몇 개씩 하니 아들의 용돈과 책값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공부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했는데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니 제대로 밥 먹고 잠잘 시간조차 없었죠. 태진아, 과외 그만해. 너 얼굴 좀 봐. 이러다 쓰러지겠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바빠서 그런 거예요. 너 과외 안 해도 엄마가 돈 벌잖아. 엄마 다시 다른 일 구하면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엄마 지금 하는 일도 그만하시라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있는데.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저는 주말에만 나가던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팔목과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대신 평일에는 계속 가정부로 일을 했고요.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차라리 팔목이 나가더라도 제가 나가서 일을 더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오히려 고3 때가 얼굴이 더 나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질색을 하며 만류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죠. 의대 6년을 마치고 아들은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외를 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수련을 하는 병원에서 월급이 나와서 상황은 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인턴과 레지던트 전연차 때에는 집에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저도 아들 얼굴 못 본 지가 몇 달씩 될 정도로요. 병원에 속옷이며 반차를 갖다 주면서 5분, 10분 보는 게 고작이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 힘든 공부는 시키지 말 것을 하는 마음만 들더라고요. 29살, 레지던트 3년차가 되었을 때 아들이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건너서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아들의 첫 연애였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도 하고 본인이 즐거운 일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쁘고 참한 아가씨와 결혼도 해서 아이들 낳고 살면 소원 없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1년쯤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문의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을 하러 가기 전에 결혼을 많이들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사귀고 있는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반가워요. 오느라 고생했죠? 아닙니다. 편하게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좁아서 불편할 텐데 괜히 여기서 보자 간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할 건데 당연히 우리 집에도 와봐야죠.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지금은 레슨을 하면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지방 어디에서 크게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만나보니 정말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구김없이 밝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고요. 제가 오빠 처음 보고 반해서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졸랐었어요. 그런데 바쁘다면서 2달을 안 만나주더라고요. 진짜 너무했죠, 어머님. 그러게, 태진이가 너무했네. 우리 아들이지만 얘가 워낙에 공부랑 일만 할 줄 알지 다른 건 다 서투를 거예요. 살면서 태진이가 혹시 서운하게 하거나 다투는 일이 있어도 아가씨가 조금만 이해해 줘요.
확실히 여자 마음은 진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빠 내조 잘하면서 저희 예쁘게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난 내조 안 바라니까 자기는 자기 일만 잘하면 돼. 예비 며느리가 왔다 가자 저는 마음이 놓이는 한편으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가씨가 돌아간 후에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어요. 그런데 전셋집이라도 해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면 좋니? 대출 받을 거야? 대출 받아야죠. 아, 처음에는 여자친구 댁에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집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집을 해주시겠다고? 네, 집뿐이에요. 차랑 혼수도 전부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돈 없이 아름이 데려오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제가 일단 대출 최대한 받고 부족한 아파트 전세금만 조금 빌리는 조건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어요. 잘했다. 그게 다 빚이야. 시작부터 한쪽에서 그렇게 받고 시작하면 안 돼. 너도 앞으로 돈 벌 텐데 조금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너희 힘으로 시작하렴.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비 사돈댁에서 아들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집에 차에 혼수까지 전부 다 해주신다니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였죠. 저희 쪽에서는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남은 게 없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다 갖추고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도움만을 받는다는 건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거절을 했다는 말에 차라리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결혼은 아들이 하는 것이니 거절을 하든 안 하든 아들이 결정할 일이었고요. 그 일이 있으므로 아들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시험 뒤에 치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요즘 결혼은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순서도 복잡하더라고요.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장 예약이니 웨딩드레스니 하는 것들은 대부분 예비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통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 혼자 이리저리 분주한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시험을 끝내자마자 그 다음 주 주말에 양가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모처럼 아들과 함께 아울렛에 가서 상견례 때 입을 옷을 구매했어요. 제가 엄마 옷 사드릴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세요. 가격은 보지 마시고요. 아니야. 내가 태진이 네 옷 사주려고 나오자고 한 거야. 저 이제 돈 벌잖아요. 어머니 옷은 제가 사드릴 거예요. 아들과 저는 서로 옷을 사주니 많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제가 아들에게서 옷을 얻어입게 되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너무 놀라 하마터면 옷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비싼 옷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계속 거절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상견례 자리에서 입을 옷인데 너무 싼 걸 고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쇼핑백 속에 비닐로 곱게 포장된 옷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만져보았어요. 촉감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옷도 옷이지만 아들이 다 커서 상견례를 하겠답시고 그날 입을 옷을 사주는 날이 오다니 마음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안녕하세요. 태진이 엄마입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룸을 예약한 곳이 상견례장이었습니다. 천장도 끝없이 높고 눈이 돌아갈 정도로 번쩍거리는 조명이 빛나는 곳이었어요. 아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에서 저는 사돈댁과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음식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바깥사도는 시원시원하면서도 예의 바른 분이셨습니다. 분위기도 적절하게 잘 끌어가면서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따라 남편의 빈자리가 새삼 그리웠습니다. 결혼식장부터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것들 전부 다 애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놔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애들 생각에 따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애들이 저희보다 야무지고 아는 것도 많아서 다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결혼식장 문제는 마음에 안 드네요. 갑작스런 사부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바깥사돈과 다르게 사부인은 깐깐하고도 예민한 성격이듯 싶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 둘이서 의논해서 정한 결혼식장의 규모 문제로 원래도 탐탁치 않아 했다는 얘기는 전해 듣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식장 예약도 이미 끝났고 다 지나간 얘기인 줄로만 알았죠.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또 딴소리야? 오시는 손님들 앞에서 체면도 있는데 결혼식장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하는 얘기지. 엄마. 이미 끝난 얘기를 왜 또 하세요? 이제 와서 결혼식장 변경할 수도 없어요. 엄마 마음에 드는 식장으로 한다고 해도 1년은 더 기다려야 해요. 아시면서. 예비 며느리와 바깥사돈이 눈치를 주며 사부인을 말렸습니다. 다행히도 사부인도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지 오래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조금 퉁명스러운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었죠.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잣집 사모님들은 대개가 고집이 있고 예민했고 변덕도 심한 편이었어요. 제가 가정부로 일했던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그랬죠. 하지만 아들은 이런 모습이 조금 뜻밖이었는지 의아한 얼굴이더라고요. 사실 사부인의 말투가 조금 공격적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곧이어 나온 다른 이야기들로 화제는 전환되었고 그날의 상견례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상견례까지 끝났으니 정말 결혼 준비가 다 되어가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뜻밖의 사부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잠깐 시간 내어 만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하면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라고 해서 놀라셨죠? 아닙니다. 솔직히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렇게 사부인 거 따로 뵙는 것도 좋네요. 제가 뵙자고 한 이유는 아이들 집 문제 때문에 상의될 일이 있어서예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여자들끼리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이 통해서 태진이 형편은 들었습니다. 집도 어려웠고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레지던트 하면서 모은 돈은 다 썼다고요? 네,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네요. 아이 아빠 먼저 떠난 이후로 제가 애를 혼자 키우다 보니 태진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사실 아직 결혼 준비라고 할 만한 것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솔직히 딸 가진 입장으로 있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저희는 태진이가 어렵게 자랐어도 애가 참 반듯하니 착하고 우리 딸에게도 잘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의사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집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글쎄 전셋집은 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 빚 아니겠어요? 아, 네, 태진이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께서 태진이를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안 받겠다고 할 테고. 집만이라도 해주고 싶네요. 태진이는 안 받겠다고 해도 그 집에 본인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도 같이 살 거 아니겠어요?
결혼 전에 빚으로 시작해봐야 우리 딸 고생만 하는 거고, 있는 돈으로 부모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부인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부인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야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내가 돈이 있는데 자식이 힘들게 사는 꼴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애들 계획대로 적은 돈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하려면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야 할 텐데 평생을 넓고 좋은 집에서만 편하게 살아온 예비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태진이와 다시 한번 얘기를 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잠시 뜸을 들이던 사부인이 곧이어 작은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혼주석에 다른 분이 앉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당황스러워서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돌려 말해도 결국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으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이 아빠가 대대로 사업을 해서 당일날 오실 중요한 사업 거래처분들이 많으세요. 친구나 지인분들도 다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망이 높으신 분들이고요. 이런 작은 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낯이 안 서는 일이었고요. 네, 이해는 합니다. 솔직히 사위가 의사라니까 그나마 구색이 맞는 거지만 사위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혼주석일 텐데 사부인이 그 자리에 계시면 사돈댁은 뭐 하시냐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하고요. 저희도 고민 끝에 드리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이니 제가 혼주석에는 앉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집을 사준다고 하면서 내민 조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할 테고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무슨 정신으로 돌아온 건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도 거르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가 사부인을 만나고 온 것도 모르는 아들은 제 안색을 보고는 의아해하며 어디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말하며 방문을 닫았죠. 그리고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앞길에 짐덩어리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야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부인에게 화도 났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음 정리를 해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이 하나 없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면 오는 손님들도 당연히 대단한 분들일 테고 사돈 집안이 어떤지 궁금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간다고 해도 제가 혼주석에 서 있으면 아들에게까지 민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진아,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결혼할 때 혼주석에는 나 대신 당숙을 앉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기억하지? 그 대학 교수를 하시는.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엄마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혼주석에 앉혀요? 아들은 깜짝 놀라며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반응을 보일 것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죠. 엄마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쓰러질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 부탁이니까 네가 이번 한 번만 좀 들어줘.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당숙 바로 뒤에 앉아 있을 거야. 그냥 혼주석에만 당숙이 대신 앉으시는 거지? 당숙에 앉아 있으면 남들 보기에도 점잖아 보이고 얼마나 좋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숙이랑은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결혼한다고 연락드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저는 한사코 싫다고 반대하는 아들을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엄마 소원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심장도 안 좋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게 숨이 막혀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안 떨고 앉아있을 자신이 없다고 계속해서 설득했죠. 아들은 정말로 내키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제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서글프면서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별탈 없이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아름이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지 말라고 했다는 거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느 날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아들이 잔뜩 흥분한 얼굴로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딱 일주일 만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으며 인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라고 딱 잡아댔어야 하는 건데 나중에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어쩐지 엄마가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 당숙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이상했는데 대체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별것도 아닌 일로 너한테 이야기를 해서 뭘 하니? 그게 왜 별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온 줄도 모르고 저는 바보같이. 아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두 눈이 눈물까지 고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저의 반응이 이상해서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만나 꼬치꼬치 캐묻고는 사정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도 사부인이 저를 만나고 나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해줬다고 하면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다고요. 태진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부인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어디에 앉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결혼은 양가의 중요한 행사야. 사돈댁에서 불편하다면 서로 맞춰주는 게 당연하고. 아니요. 저는 엄마가 혼주석에 앉으시는 게 왜 저쪽 집안에 불편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태진아! 아들은 그 길로 다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놀란 제가 아들을 잡으러 달려나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난 이후였어요. 나중에 들어온 아들에게 물어보니 이미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왜 그랬냐고 아들의 어깨를 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다시 가서 실수했다고 말하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히 굳은 것 같았죠. 저는 그날부로 자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의 결혼을 결국 망쳐버린 것이었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데 사부인의 말을 들었을 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반대하는 결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처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 측 부모가 원하지 않는 책 잡힐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자리를 싸매고 누운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파혼 통보를 듣게 된 예비 며느리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혼 못하면 아주 죽겠다고 하면서요. 어찌나 난리를 쳤는지 뒤늦게 사부인이 저를 다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그날은 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아,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진이 너도 참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일이니? 우리 아름이랑 정이 그것밖에 안 돼? 애가 지금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자리에 누워만 있어. 사부인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이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는 건 누구보다도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태진이는 사부인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죄송한데 아름이를 생각하셨으면 오히려 그런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 말이 있으셨다면 저희 엄마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셨어야 했고요. 이 결혼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해야겠니? 혼주석 문제는 없던 걸로 하자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부인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입을 떡 벌리고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올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요. 옆에서 아들을 같이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부인은 자존심이 상해하면서도 딸 때문인지 몇 번 더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부인이 돌아간 후에 나중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바깥사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정말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을 두고 어찌나 화가 나고 황당하든지. 듣는 저도 이렇게 어이가 없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태진이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름이 엄마 대신해서 사과하마. 바깥사돈의 정중한 사과는 저희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거듭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것처럼 태진이도 마침내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었어요. 사과의 말씀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장모님이나 아름이를 대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정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설득할 면목도 없고. 알겠다. 아름이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아들의 첫 연애이자 마지막 연애인 줄로만 알았던 인연은 파혼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인연이었다면 애초에 만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절대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제 인생에서 엄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도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파혼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약했던 결혼식장부터 모든 결혼 준비 절차들을 취소하는 것은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파혼은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대신 아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직 젊으니 아들에게도 진짜 인연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인연이라는 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